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 15일 중과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6개구 구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시가 원도심 대개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재개발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가 원도심에서 추진되는 지금이 대개조의 적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원도심 대개조에 따라 물길, 도심길, 하늘길, 이음길 4가지 추진 전략에 따른 27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도시 쇠퇴도는 83.9%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은 쇠퇴도가 95%에 달해 도심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부산시는 늙고 낡은 원도심에 대한 대개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북한 재개발과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또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상 부산의 도시관리 체계가 일제강점기 이후 방치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관리 계획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한 사업 27개를 제시했는데 노후된 원도심 해안가, 막혀있는 도심 하천, 슬럼화된 삼복도로 주택가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안가에서는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동력을 얻은 영도 무량장 재생 사업을 비롯해 동삼 혁신지구와 연계해 해양 신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부스트벨트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동천의 물길을 복원하고 북한과 동천을 연결하는가 하면 하천변을 따라 도심 내 수변 거점을 조성하고 시티 크루즈를 운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삼복도로의 경우 순환형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테라스 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경관 특성을 살린 카페거리 조성, 모노레일 도입 등 관광 자원화 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삼복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 이음길 조성 사업도 눈길을 끕니다. 해변, 원도심, 삼복도로를 잇는 50m 이상의 수직 광로를 개설하고 오르막에 알맞은 신교통수단을 설치하여 이 지역 교통 편의와 주거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중구와 동구, 영도구 등 사업 대상에 포함된 원도심 6개 지역에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핵심 주거지 조성과 망향로변의 시민예술 카페거리 조성, 중앙동 도심과 삼복도로를 연결할 이음길 사업은 우리 지역이 가진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변화해 나가기 위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재개발과 함께 부산 대평동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 가시화되면 원도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이 같은 원도심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 앞으로의 10년이 원도심 부활을 위한 대변혁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90년대 이후 침체된 신발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기술과 이 브랜드 개발로 현재는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침체됐던 신발 산업을 살리기 위한 현상을 김하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화, 사마고무, 진양, 국제상사. 지금은 사라졌거나 명맥만 남아있는 기업들로 한때 국내 신발 산업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7, 80년대 신발 산업 전성기와 더불어 성장했는데 모두 부산에 있던 회사였습니다. 이런 부산은 명실상부한 신발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관련 종사자만 수십만 명이 넘었지만 주문량을 맞추기도 벅찰 정도였습니다. 말지 한 10만 되지. 부산 진구에 본부공장 다니는 사람은 실제로 이 물량이 다 못 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출하가 쉬고 이래도. 한때 국내 경제를 이끌었던 신발 산업은 90년대로 들어서면서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공장이 동남아시아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각 기업마다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지나간 호황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발 산업 쇠퇴 이후 부산은 과거 대형 제조사 위주에서 중소기업들로 재편됐습니다. 당시 신발 산업 중심지였던 부산 진구 일대에는 현재 소규모 신발 공장들이 집적돼 있습니다. 이른바 도시형 소공인들입니다. 소규모 업체들은 자체 브랜드 육성은 물론 디자인, 상품 개발, 마케팅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신발을 만들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하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렇듯 어렵게 명맥만을 이어온 소공인들에게도 도약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의대학교와 중소기업청이 산학협력을 통해 소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한 겁니다. 취재진이 찾은 센터에서는 브랜드 개발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하나 딱 줌으로써 하나의 뭐 신발 디자인이 또 될 수도 있고. 센터와 연결된 전문가들만 수십여 명에 이릅니다. 디자인과 경영, 회계, 대학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고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던 소공인들에게도 자신만의 상품, 브랜드 육성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의대 디자인과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좋죠. 디자인이 신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새로 개발을 또 할 수도 있고. 일선 현장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부산 진구의 한 신발 관련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플라스틱을 녹여 신발 모형을 만들어 납품하는 공장에는 7, 8명의 근로자들이 한창 작업 중입니다. 조명을 LED로 교체해 작업장은 한층 밝아졌고 비가 새던 천장도 수리되는 등 작업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작업 방식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신발을 만들던 것에서 벗어나 업체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소공인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신발 제작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서로 디자인 같이 교류하면서 신제품 많이 만드는 이런 과정을 서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 얘기가 더 많다는 거죠. 소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회계와 경영, 특허 출원과 같은 행정 분야입니다. 잘못하면 과태료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대부분 돈을 주고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왔지만 현재는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의 경우 수년간 공을 들여 만든 제품이 한순간에 무의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소공인들에겐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변리사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를 이제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는 아주 이제 좀 빠르게 손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십여 켤레의 다양한 신발들이 진열된 매장. 이곳에 진열 중인 신발들은 지역 소공인들이 직접 제작한 것들입니다. 실제 신발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홍보할 곳도 바이어를 만날 장소도 마땅치 않은 소공인들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소중한 공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저희 제품을 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공인이 디자인한 시제품은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 의뢰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제작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지만 센터에서는 일주일이면 완제품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지원들로 인해 소공인들의 기업 활동 의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획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부산 진구 지역 소공인으로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도시형 소공인의 이 집적지라는 이 범주를 조금 더 깨워서 광역권으로 해준다거나 또는 정말 힘드신 분들 다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신발 관련 스타트업 채용이 진행 중인 부산 신발 융합 허브 센터 로비. 정장을 입은 청년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긴장된 얼굴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3D 업종으로 인식돼 젊은 층들이 외면하는 상황에도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지금은 햇병아리지만 이들의 성장과 함께 부산의 신발 산업도 세계 정상에 우뚝 설 것입니다. 부산 특색이 있는 신발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부산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산 신발
신발하면 이제 부산이 유명한 곳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발 산업 활성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젊은 층의 외면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신발 산업 구조는 연구 개발로 바뀌고 있지만 어렵고 힘들다는 인식에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해 신발 스타트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관련 교육과정까지 개설했습니다. 젊고 감각적인 인재들이, 청년 인재들이 유입이 필요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이라든지 스피드 팩토리 그런 기술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온몸에 센서를 붙인 남성이 움직이자 화면에도 그대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24대의 카메라가 MRI처럼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신을 신었을 때 근육의 움직임은 물론 신체에 미치는 충격까지 수치로 측정됩니다. 부산 신발산업진흥센터에 구축된 신발성능평가센터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기계는 러닝머신 같지만 새롭게 개발된 신발의 기능과 내구성 등을 테스트하는 기계입니다. 정부와 부산시 예산으로 구축된 센터에서는 러닝화부터 각종 스포츠, 등산화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와 환경이 구축돼 있습니다. 올해 9월 본격 가동을 시작한 센터는 현재 한국 제품 인정을 신청했는데 인정을 받으면 국제 품질 인증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첨단화된 시설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신발은 동남아를 넘어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활발한 해외 마케팅 덕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국내 신발 산업이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베트남에까지 신발을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광역단체 목으로 여겨졌던 신발산업 활성화에 기초자치단체도 나섰습니다. 부산진구는 신발산업진흥센터와 협력해 신발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신발을 알리고 지역의 명소를 만드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학계,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암울하기만 했던 신발 산업도 점차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과 함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R&D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R&D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신발 산업을 R&D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각종 지원과 정책 도입으로 재도약을 시작한 부산 신발 산업. 과거 생산기지에서 신발을 창조하는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메이드 인 부산 신발이 세계를 누빌 날도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어느덧 개관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 유명 과학관의 전시를 처음으로 초청해 특별전을 열기도 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탄탄히 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관 3년 10개월 차에 접어드는 국립부산과학관이 올해로 4번째 국제교류협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5개 나라의 과학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개관 42년의 과학관으로 축적된 운영과 전시, 교육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Very glad for the opportunity this time around to be invited by the Busan National Science Museum for this international exchange, discussing listening to different centers who have been invited as well. So we've got colleagues from Philippines, from Thailand, we've got from Malaysia as well as China.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rich workshop where we get to exchange a lot of ideas. 국립부산과학관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최초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니베르시앙스 과학관의 콜드전을 초청해 전시의 폭을 넓혔고 중국 최대 규모 과학 축제인 내셔널 사이언스 위크 오브 차이나에 국내 과학관 최초로 초청됐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고현숙 관장이 아시아 태평양 과학관 협회에 국내 최초로 총괄이사에 임명됐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 과학관들, 오래된 과학관들의 장점을
서로 전부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과학관이 대한민국의 동남권에 있는 지역 부산과학관이 아니라 세계적인 과학관으로 발돋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연간 100만 명이 찾고 있는 국립부산과학관은 오는 2021년 어린이 과학관을 개관하며 연령대별 맞춤형 전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관 4년차를 맞은 국립부산과학관의 국제교류를 통한 앞으로의 성장세가 주목됩니다. 블루TV 뉴스 김현정입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처한 경우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언제든 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믿을 만한 공간이 있다면 이 육아의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300세대 이상 신규 주택단지에 공동 육아 나눔터 조성이 의무화되는 주택 조례 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끕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돌봄 시설은 부족하고 취약 연령 인구는 급증한 부산 지역 4곳에 들어선 우리 동네 자람터. 지난해 부산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아파트 내 유휴시설을 돌봄교실로 만들어 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부산형 돌봄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또 금정구 위드만 블루밍 작은 도서관 역시 아파트 내 사용하지 않은 공간을 구에서 지원받아 책을 읽는 공간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를 둔 엄마를 위한 수유실과 놀이터 등을 만들어 공동 육아 나눔터의 모양새도 갖췄습니다. 추울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와서 책도 보고 저기 또 놀이 공간도 있고 하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현재 부산시와 지자체에서 공동 육아 나눔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12곳에 불과하고 마을 돌봄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부산시 교육청과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형태로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신규 주택단지의 공동 육아 나눔터 조성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해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에는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동육아 나눔터를 포함되도록 이렇게 이제 조례에 개정 사항을 이어놨습니다. 또 공간의 전용 면적 기준, 휴게와 놀이공간 등 시설 기준을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 시설 조성에 있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마을 돌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마을 차원의 부산형 돌봄 기능이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예비 나이팅게일의 선서식이 부산여자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임상 실습에 앞서 촛불 의식과 선서를 통해 희생과 봉사 정신을 새기는 의식인데요. 순관 선서식 현장을 김하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 속을 밝힌 작은 촛불이 이어져 단상을 가득 채웁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열리는 부산여자대학교 강당은 어느 때보다 엄숙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 앞에 선 예비 백의의 천사들. 간호사로서 의무를 다하고 세상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약속합니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생명 존중과 숭고한 간호정신을 이어받을 것을 다짐한 학생들은 155명. 학생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을 토대로 일선병원에서 현장 체험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첫 등교하던 날처럼 기대와 설렘이 교차합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데 아직 경험해 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배님들과 교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앞으로 간호사로서의 한 걸음을 나아가보자.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다짐을 지켜본 가족들.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집에서는 걱정만 했는데 막상 이렇게 선서식을 와서 보니까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고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여대 간호학과를 수료한 졸업생은 300여 명이 넘습니다.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인재를 육성하는 만큼 특히 인성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날 촛불 의식과 함께 간호휘장도 수여됐습니다. 학생이 아닌 간호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에 대한 사랑과 책임과 학생들이 본인이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간호사로서 첫 발을 내디딘 예비 배기의 천사들은 2년 동안 현장 실습을 거쳐 정식 간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자동차보다 부담이 적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간편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1인용 이동 수단들이 인기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광역시도 최초로 이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과 관련한 조례가 발의돼 제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과 내용을 안수민 기자가 조례 돋보기에서 짚어봤습니다. 킥보드가 자동차에 깔리고 킥보드 때문에 보행자가 다치기도 합니다. 5년 전 3,500대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규모는 어느새 20배 이상 성장한 상황. 하지만 이용자들을 지켜줘야 할 법과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현행법은 속도나 안전장비가 허술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험천만한 차도로 내몰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선 불법을 조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 5배 이상 늘었고 부상자도 급증했습니다. 요즘은 공유업체들이 늘면서 도시 곳곳에서 이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이 현재 전무하다시피 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대책을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이번 시간 조례 돋보기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조례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부산시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법적인 그런 장치들이 좀 미비한 상태예요. 2017년부터 이제 법이 계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도 부산시에서 좀 챙겨보자.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확립하고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성도 제시돼 이용 환경을 바꾸는 데 더해 안전 문화를 알리고 정착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범사업 실시 조항입니다. 공모 등을 통해 안전사업 필요성이 큰 지역을 지정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대책이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보다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와 기초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이용 현황과 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공간 개선 등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데 따른 한계도 있습니다. 법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개정을 해나가서 좀 더 튼튼하게 이 조례를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이용 안전이랑 활성화가 또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상황이랑 이제 시기를 봐서 또 새로운 조례를 또 개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 정책에 전에 없던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시키는 계기이자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는 25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의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가 안전한 수돗물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상수도 종합관리계획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지 기대감이 큰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상수도 종합계획을 살펴보고 보완돼야 할 점은 없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이근회 본부장, 부산 맑은물 범시민대책위원회 이준경 집행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수도 관련 종합계획이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부산시에 그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그 문제점을 먼저 분석하고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주로 이제 구성은 저희들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고품질 수돗물 생산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원수부터 정수, 그다음 갈로 이 과정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이 고품질 수돗물과 또 동시에 이 안정적으로 24시간 상시 공급하는 체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로라든지 그다음 배수지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그다음 또 위기 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재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장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저희들은 이 상수도 본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 또 이 물산업 육성 그런 부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이 상수도 본부가 지속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조직 내부에 갱년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정리한 그 주요 5가지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도민들, 시민들이 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갈망이 컸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이제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인데요. 전국 최초로 이런 상수도 종합계획을 추진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낙동강물을 원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수도 요금은 전국에서 거의 그 창원이나 뭐 그 양산 그 전국적으로 거의 최고의 어떤 비용을 수준이기 때문에 불만도 아마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이걸 시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또 시민들께서 이 어떤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정말 맑은 물을 막기 위해서는 원수가 확보한다면은 경남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부분. 그리고 정수장을 저희들이 더욱 지금 어떤 고도 정수 처리가 수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하면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어떤 정수장을 투자를 하려면 또 결국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께서 정말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도 비싼 비용을 물을 묻고 있는데 더욱 비용을 올리더라도 그렇게 투자를 해가는 게 맞는지 이런 공개적으로도 좀 논의도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상수도 불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상수원수인 낙동강물이 오염됐다 이건데요. 실제로 낙동강 수질 상태는 좀 어떤 편입니까? 그 낙동강 수질 상태를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91년 패널 이후로 국가가 이제 매년 10년 이상 매년 10조 이상 예산을 투여하고 2000년도에 4대강 특별법 그리고 낙동강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BOD 기준으로서는 2000년 이후로서 지금까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에 비해서는 또 2배 정도는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OD 한 이상급수 2.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 갖고 국가가 낙동강 수질을 잘못 관리한다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강에 비해서는 좀 차이는 나고요. 또 하나의 전환이 된다면 2009년, 7, 8년도 4대강 사업하면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조가 그 재앙 수준의 녹조가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과학기술에서는 녹조 문제는 많이 해결하고 있다. 우리가 좀 안심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그걸 위험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네. 이제 낙동강 부산의 특징은 그 상류에 대구라는 구미라는 대도시가 있고 성서공단, 구미공단 대규모 공단들이 네. 예전에 비해서 지금 10배 이상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유해 항물질 문제는 그 오롯이 이 대구 밑으로서는 다 우리가 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예. 그리고 이런 유해 물질 외에도 작년에 사고가 났던 가브라 암물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는 A가 유해하다고 하면 다른 물질로 대체를 하고 네. 다른 물질이 이게 유해한지 아닌지는 몇 년 더 지내봐야 하니까 네. 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항은 항상 부산이 저는 그래 본다면 타 지역 타 강에 비해서는 가장 유리하지 않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언급을 좀 하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미세 플라스틱 검출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낙동강 상수호수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예, 좀 전에 뭐 우리 이준경 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낙동강의 현재 지금 어떤 상태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이 조류가 굉장히 많이 끼는 게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결국 미량 유해 항물질입니다. 예. 뭐 가브라 함물, 그 니트로사민 뭐 이런 종류들인데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검증 그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대책을 세우지만은 검증할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 방안으로 지금 이 마스터 플랜에서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결국은 낙동강물이 아닌 대체 상수원 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때까지 또 해왔죠. 네. 그 난강이라든지 난강댐이라든지 이렇게 해왔지만은 갱남과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안 되었고 두 번째가 결국은 이제 이 부산 시민이 낙동강물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 번째는 오염물을 갖다 줄여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공장 입지를 제한한다든지 네. 또 기존의 공장에 대해서는 폐수 배출 시설을 그 무방류 시스템을 한다든지 그 아니면 다른 어떤 걸 그 유해하지 않은 항물질로 변경한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완충 녹지를 뭐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네. 저희들은 그 이제 정부라든지 상류 지자체 그 어떤 의존하는 이런 행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2002년에 그 정부와 이 상하류간의 시민들이 합쳐서 그 무리용 부담금의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1년에 우리가 거의 요즘에 한 540억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그 무리용 부담금을 저희들이 내므로서 계속 정부에서 상류에라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수질은 악화가 돼 있거든요. 여름철만 되면은 낙동강은 참 녹조가 심합니다. 거의 재앙에 가까운 정도로 심한 상황인데요. 녹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낙동강 보를 개방하면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게 좀 해결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업무 지시 6호로 보개방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처리방을 하겠다. 해체를 하거나 개방을 하거나 유지하거나 해서 그래서 1차년도 2017년도 5월 20일 날 하고 2018년도 작년에 금강 영산강은 보는 모니터링을 1년 정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019년 들어와서 모니터링을 쭉 보잖아요. 비교를 해보잖아요. 예.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 금강 영산강 낙동강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어요. 어디는 50만 셀, 어디가 먼저 40만 셀, 60만 셀. 낙동강은 뭐 작년에 126만 셀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올해는 신기하게도 보가 개방된 금강 영산강은 0셀입니다. 0. 이건 뭐 다른 거 비교할 것도 없죠. 이건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보의 하단부가 일부 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만으로 0셀, 많으면 1000셀 이하였는데 지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주일에 한 번씩 태풍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찌 보면은 그 자연에서 물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만 셀까지 올라갔어요. 이 말은 23만 셀, 작년보다 작네 할 수는 있겠지만 네. 2016년도에 영주댐을 만들어가지고 담수를 하는데 20만 셀이 녹조가면서 댐 담수를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셀은 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더 오염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도 안 되는 물이란 말입니다. 포개슬 정도인데 낙동강의 치수원 자체가 20만 셀이 아직도 넘는다는 거는 근데 거의 비슷했던 금강 영산강은 볼을 개방하자마자 0셀 제일 많았을 때가 뭐 1000셀도 잘 안 되니까 이거는 당장에 볼을 개방하면 녹조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낙동강 물보다 좋은 청정 원수 확보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이제 낙동강 원수를 청정 원수로 하는 거. 그러니까 청정 원수는 아까 했지 녹조, BOD, 유해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녹조는 개방만 하면 되고 그래서 올해 1,200억 원을 들어서 낙동강도 치양수장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볼을 해체한다까지는 결정을 못 하겠지만 개방을 통해서 이런 유속의 흐름들은 훨씬 많아질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020년은 안 되더라도 2021년 정도는 녹조로부터는 해결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BOD 문제는 다소 지장을 많이 스시를 해서 문제가 될 것 같고 아까 COD나 TOC 정도 유해물질 문제는 공단을 직접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장의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낙동강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고 그걸 무방류 시스템으로 해서 공장으로 다시 공업용수로 재활용한다거나 또 다른 산업에너지로 활용하는 것들을 지금 올해 용역 중인데 그게 12월 달에 완료가 되면은 지금 환경부가 올 초에 발표를 했거든요. 대구 경북의 유해학물질 주요 공단에서 유해물질 잡으면은 1단계는 30%가 개선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한 2달 있으니까 발표가 되면은 좀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역의 공단의 유해 물질을 잡고 있고 그 시민들의 욕구가 더 많으면은 뭐 이 30% 금방 잡았는데 한 70%는 5년 안에 잡아달라고 하면은 저는 예전에는 이런 방안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떤 개선 방안이 나왔고 정부가 자신 있게 30%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50, 70까지 한다면은 본류는 유해 물질로부터는 좀 그나마 안정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나 그리고 신규 유해학 물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낙동강만 겪는 게 아니고 사실 다른 강도 겪어서 이건 또 국가적 차원에서 또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부산 상수도본부는 전국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 수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더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시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붉은 수돗물이 인천 사태로 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사실 우리 시 같아도 똑같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수도관을 한번 묻으면은 결국은 세월이 가서 오래되면 녹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구조는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천시 다 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 수도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한 번 묻어놓고 관리도 안 하고 계속 붉은 물을 이렇게 나올 게 아니고 묻었던 간을 어떻게 하면은 이 유지 관리를 해서 붉은 물이 아닌 상시 깨끗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다행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350mm 이하는 이미 블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를 최소화하면서 이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1회씩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이 되고 별 문제가 없으면 1년에 한 2회 정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350mm 이상 되는 거는 갈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수를 시키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거의 10만 세대 이상씩 이렇게 영향이 크면은 그런 거는 쉽게 단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을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에서는 그 복선화를 깔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해서 그 두 개 간을 깔 수 없는 데는 다른 데는 돌아가서라도 이 물이 공급되도록 이런 체계를 구성한 이후에 그런 간도 단수를 해서 이제 물을 이 청소를 하면은 인천시 같은 그런 사태는 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산시에서는 또 뭐 단계별 노후관 개량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리 보시면 되는데 노후관이 뭐냐? 법적으로 노후관이라는 거는 그 저희들이 그 환경부에서 정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녹이 비내식성간이라고 해가지고 녹에 견디지 못하는 간, 그 아연 도간이라든지 일반 어떤 그런 간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저희 시대가 그런 간이 있는 거는 무조건 노간이다 하고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1점 지금 한 뭐 6% 정도 한 우리 시는 남아 있는데 내년도 되면 거의 교체가 다 됩니다. 그런 네. 간은.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법정 내구 연수가 넘은 간. 네. 그 법정 내구 연수가 30년이거든요. 그럼 30년이 넘은 간이 노간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30년이 넘어도 유지 관리만 잘하면은 네. 그런 건 노간이 아니거든요. 녹이 안 끼거든요. 네. 오히려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녹이 껴서 그걸 노간이라 하면은 워낙 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이제 그런 계획을 유지 관리를 잘해서 간도 깨끗하게 하고 간도 오래 쓰겠다 하는 게 이제 자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내년에. 네. 그리고 국가에서도 내년에 이제 우리 시가 다행히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든 목적이 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10년, 20년 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계획을 세워서 또 투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만들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부산 시민의 한 사람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서 부산 상수도 본부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상수도 본부와 부산 시민에게 좀 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수돗물은 음식으로 봐야 됩니다. 네. 다른 음식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지만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시민들은 내가 뭐 직접 안 먹는데 실제 직접 음용률은 3%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 우리가 점심에서 식당에서 먹는 거나 음식, 조리, 커피 이런 것들이 수돗물 대부분 다 사용을 해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제일 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간접 음료수 포함하면 60%가 넘는데 나는 작게 먹으니까 뭐 생수 사과 먹으면 되지 아니면 정수기 해 먹으면 되지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니켈 오염이라든지 이런 오염 우려가 있는 거고 생수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또 몇 개월 넘을 뿐만 아니라 햇빛에 과다한 노출 네. 그리고 그 청소 때에 관리 감독이 좀 부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저는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고 안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원수 수질에 대한 녹조나 유해 물질들이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잊을만 터지고 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수도 본부가 노력에 비해서 그 음용수 확대를 위한 시민 홍보 이런 소통, 교류 이런 부분들이 네. 조금 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년 10억 예산을 가지고 수돗물을 안전하고 먹으라는 광고만 했었는데 네. 이걸 좀 더 좀 뭐 꼭 예산 문제는 아니지만 좀 더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해서 오늘 뭐 방송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 네. 같고 또 특히 수돗물 종사자에 대한 자긍심, 전문화 이게 2007년도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막 스키게 해놨거든요. 예. 근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 30년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인천 수돗물 사태도 그것 때문에 터진 거예요. 간이 노화된 게 아니라 전문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갈로를 변경하면서 수압을 높이면서 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 상수도 네. 쪽은 이 식품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정부도 좀 더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고 시민들도 아니, 나는 안 먹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권리를 더 주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부산 시민분께 간단하게 한 예, 말씀 예. 해주시죠. 예. 이 사실 수돗물은 그 우리 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의 대다수 시민들이 수돗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거의 집에서는 안 마실지라도 식당에서는 거의 다 마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자리에서는 상수도의 수돗물을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공직을 그만두면은 또 일반인으로서 당연히 또 이 수돗물을 마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수돗물은 또 우리 현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이 부산시가 지속되는 한해는 우리 이 후손 세대한테도 또 당연히 가장 좋은 물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대책을 하고 또 보다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뭐 시민들한테 좀 더 공감대도 행사하고 이 수돗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더 열린 행정을 통해서 진짜 시민들이 다 함께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해서 맑은 물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